하와이는 육지에서 시작된 땅이 아니라 수천만 년 전 태평양 깊은 바다 아래에서 태어난 세계입니다. 폴리네시아인들은 별과 바람, 파도의 흐름만을 의지한 채 끝없는 바다를 건너 이 섬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날 하와이는 태평양 한가운데 1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섬들이 이어진 거대한 군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완성된 낙원이 아니라 지금도 화라산의 불길이 새로운 땅을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섬입니다. 검은 모래 해변과 눈 덮인 산봉우리, 열대우림과 붉은 용암, 고요한 바다와 거대한 파도가 한 곳에 공존합니다. 그렇다면 하와이는 자연이 빚어낸 천국일까요? 아니면 지구가 아직도 창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일까요? 와이키키 해변과 고층 건물 바로 옆에 거대한 원형 분화구가 자리한 항공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곳의 하와이어 이름은 레아히이며 바다에서 바라본 능선이 참치의 이마를 닮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약 30만 년 전 강력한 화산 폭발이 화산재와 암석 조각을 지상으로 거세게 분출시켰습니다. 공중으로 솟구친 화산재는 식으며 응결했고 오늘날 볼 수 있는 넓고 낮은 응회암 분화구를 형성했습니다. 다이아몬드 헤드라는 이름은 19세기 선원들이 산빛 아래서 빛나는 방해석을 다이아몬드로 착각하면서 생겨났습니다. 하와이 원주민에게 레아히는 단순한 지형이 아니라 신들과 조상들의 기억이 머무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20세기) 초 바다를 넓게 감시할 수 있는 위치 때문에 이 분화구는 오아후 방어 체계에 포함되었습니다.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은 1908년 군인들이 해안 감시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처음 건설되었습니다. (1911년) 완성된 사격 통제소는 와이키키와 오아후 남부 해안을 방어하는 포병 작전을 지원했습니다. 오늘날의 등산로 역시 급경사 구간과 긴 계단, 응회암을 관통하는 어두운 터널을 그대로 지나갑니다. 거리는 짧지만 그늘이 거의 없고 공기가 덥고 건조해 예상보다 훨씬 힘든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분화구 정상에 오르면 호놀룰루와 와이키키,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이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로 열립니다. 해질 무렵 호텔들은 황금빛으로 빛나고 오래된 화산 능선은 붉은 갈색으로 천천히 물들어갑니다. 고대 화산과 현대 도시의 극적인 대비는 오아후가 자연과 변화 사이에서 살아가는 섬임을 보여줍니다. 다이아몬드 헤드는 단순한 전망대가 아니라 지질학과 전쟁의 역사, 현대 도시가 만나는 거대한 발코니입니다.
바닷물이 화산 분화구 안으로 들어와 초승달 모양의 청록빛만을 만든 항공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하나우마 베이는 수만 년 전 오아후 남동부 해안에서 일어난 화산 활동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파도는 분화구의 낮은 벽을 서서히 무너뜨렸고 바닷물이 내부로 들어오며 보호된 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우마라는 이름은 굽어진 만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며 해안을 감싸는 곡선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하와이 왕족은 오래전 이곳을 낚시와 휴식, 다양한 해양 활동을 위한 특별한 장소로 이용했습니다. 전통적인 카프 제도는 일정 기간 어업을 제한해 물고기와 산호초가 회복할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1967년 하나우마 베이는 하와이 최초의 해양 생물 보호 구역 가운데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어획이 제한되면서 열대어들은 사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얕은 산호초 주변을 자유롭게 헤엄칩니다. 방문객은 이곳을 아름다운 해변뿐 아니라 살아있는 생태 교육의 공간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우마 베이는 인간이 필요한 제안을 받아들일 때 자연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낮게 깔린 구름 아래 두 개의 거대한 산맥 사이로 짙은 녹색의 카아와 계곡이 펼쳐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깊게 접힌 산등성이는 수백만 년 동안 비와 바람에 침식된 코올라우 화산의 흔적입니다. 쿠알로아는 긴 등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오아후 동부 해안을 따라 이어지는 산맥의 형태를 묘사합니다. 고대 하와이 사회에서 이곳은 피난처이자 왕족 자녀들을 교육하는 신성한 땅으로 여겨졌습니다. 젊은 지도자들은 이곳에서 전투 기술과 역사,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1850년) 카메하메하 3세는 쿠알로아의 약 22에이커에 달하는 토지를 의사 게리쩌드에게 매각했습니다.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 토지가 확장되며 약 4,000에이커 규모의 사유보호구역과 목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소와 과수원, 양식 연못과 농지는 쿠알로아가 관광지만이 아니라 실제 생산 활동이 이어지는 땅임을 보여줍니다. 카아아와 계곡은 넓은 초원과 깊게 갈라진 절벽, 끊임없이 움직이는 구름 때문에 선사시대 세계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풍경 덕분에 쿠알로아는 주라기 공원과 로스트를 비롯한 수많은 작품의 촬영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할리우드의 흔적은 이 고대 땅 위에 더해진 가장 최근의 역사에 불과합니다.
토란밭과 수원, 전통 농업은 하와이 사람들이 산에서 바다까지 자원을 관리해온 방식을 보여줍니다. 땅을 돌보아 땅이 다시 사람을 먹여 살리게 한다는 말라마 아이나 정신이 이곳의 핵심 문화입니다. 현대 관광은 계곡을 단순한 소비형 촬영지로 만들지 않고 보존을 지원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를 가집니다. 쿠알로아의 마지막은 녹색 산맥 너머 카네오 해만과 바다 위에 홀로 선 모콜리이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새벽빛 속에서 두 개의 모클루아 섬이 잔잔한 청록빛 바다 위에 검은 실루엣으로 떠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라니카이는 조용한 주택가 뒤편의 자리에 해변으로 들어가는 길도 집 사이의 작은 통로로만 이어집니다. 라니카이라는 이름은 흔히 천국의 바다로 해석되며 수평선이 새벽빛 속에서 사라지는 풍경과 잘 어울립니다. 앞바다의 산호초는 거센 태평양 파도를 약화시켜 해안 가까운 물을 비교적 잔잔하고 투명하게 유지합니다. 모쿨루아 두 섬은 오랜 침식을 거친 코올라우 화산의 일부가 바다 위에 남은 지형입니다. 작은 섬 모쿠이키는 바다새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사람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카약 여행자는 더 큰 모쿠누이에 접근할 수 있지만 허용된 구역과 보호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해변을 따라 늘어선 아울리거 카누는 항해 기술이 관광 상품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필박스 트레일에서 내려다보면 라니카이는 주택가와 산호초 사이에 놓인 가느다란 흰 모래띠처럼 보입니다. 일출은 가장 강렬한 장면을 만들며 두 섬 사이로 스며든 황금빛이 바다 전체를 천천히 깨웁니다. 얕고 잔잔한 물은 패들보드와 스노클링에 적합하지만 바다 상태에 대한 경계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야자수 뒤편은 주민들의 실제 생활 공간이므로 방문객은 소음을 줄이고 사생활을 존중해야 합니다. 라니카이의 아름다움은 거대한 시설이 아니라 모래와 바람, 바다와 넓은 여백의 조화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인기는 교통체증과 해안 훼손, 주민들의 일상에 점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라니카이는 일찍 도착하고 조용히 걸으며 적절한 순간에 떠날 줄 아는 사람에게만 온전한 천국으로 남습니다.
짙은 녹색의 쿠알로아 산맥 앞에서 모자처럼 솟아오른 작은 섬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모콜리는 해안에서 멀지 않지만 섬과 육지 사이의 얕은 바다는 조수에 따라 빠르게 변합니다. 이 섬은 코올라우 화산의 사면이 오랜 침식으로 해안에서 분리된 뒤 남은 현무암 지형입니다. 모콜리라는 이름은 작은 도마뱀을 의미하며 거대한 생명체가 패배한 하와이 전설과 연결됩니다. 전설 속에서 이 섬은 바다에 남겨진 도마뱀의 일부로 묘사되며 지형 자체가 문화적 기억이 됩니다. 모콜리 주변의 전통적인 어업권은 19세기 중반 쿠알로아 토지와 함께 이전되었습니다. 썰물 때에는 물이 얕아 쉽게 건널 수 있어 보이지만 조류는 빠르게 변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카약으로 접근하면 섬의 암석층과 작은 해변, 뒤편에 펼쳐진 쿠알로아 절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단순하고 독특한 형태 덕분에 모콜리는 오아후 동부 해안을 상징하는 풍경이 되었습니다. 모콜리는 하와이에서 작은 바위 하나조차 지질과 전설, 고유한 역사를 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층 호텔 사이로 길게 휘어진 해변과 수평선 끝에 우뚝 선 다이아몬드 헤드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관광 중심지가 되기 전 와이키키는 샘과 양어장, 물길이 이어진 광대한 습지였습니다. 와이키키라는 이름은 솟구치는 물이라는 뜻으로 과거 이 지역을 형성했던 풍부한 수원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와이 왕족은 호텔이 생기기 훨씬 전부터 이곳을 휴식과 해양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했습니다. (1901년) 모아나 호텔이 문을 열면서 와이키키는 본격적으로 국제적인 휴양지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1927년) 등장한 분홍색 로열 하와이안 호텔은 태평양의 호화 휴양지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와이키키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호텔 안이 아니라 길고 부드러운 파도 위에 남아 있습니다. 하와이 사람들은 현대 관광이 시작되기 수세대 전부터 이곳에서 해의 난로, 즉 파도 타기를 즐겼습니다. 와이키키에서 성장한 듀크카 하나모쿠는 하와이의 서핑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와이키키 비치보이들은 20세기에도 방문객들에게 서핑과 아웃리거 카누 기술을 계속 전수했습니다. 약 3km에 이르는 해안은 실제로 여러 해변 구역으로 나뉘며 각기 다른 파도와 분위기를 가집니다. 자연 침식이 지속되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의존하는 백사장은 정기적으로 모래를 보충해야 합니다.
밤이 되면 야자수 뒤에 칼라카우아 에비뉴가 밝게 빛나며 도시가 운영하는 현대적 천국으로 변합니다. 와이키키의 매력은 하와이의 전통적인 해양 문화와 인공적으로 설계된 휴양지 사이의 긴장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와이키키는 세계적인 관광지가 성장하면서도 처음 이곳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영혼을 지킬 수 있는지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의 고요함과 전쟁의 기억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진주만의 잔잔한 수면으로 시작합니다. 군사기지가 되기 전 하와이 사람들은 이곳을 진주의 물이라는 의미의 와이몸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주조개가 서식하던 석호와 양어장은 과거 지역 공동체에 중요한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20세기 초 대형 전함이 항구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수로가 대규모로 준설되었습니다. 1908년 진주만은 미국 해군 기지가 되었고 점차 태평양 군사 전략의 중심으로 성장했습니다. 1941년 12월 7일 아침의 기습 공격은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에 직접 참여하게 만들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 2,403명이 목숨을 잃었고 군항은 세계적인 비극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USS 애리조나에서는 1,177명의 승조원이 희생되었으며 900명 이상이 지금도 함선과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길이 약 56m의 흰색 기념관은 침몰한 전함 위를 가로지르지만 선체에는 직접 닿지 않습니다. 중앙이 낮게 내려갔다 양쪽 끝이 다시 올라가는 구조는 초기의 패배와 이후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전함에서 올라오는 기름방울은 지금도 수면에 나타나며 많은 이들이 이를 애리조나의 검은 눈물이라 부릅니다. 인근의 USS 미주리는 일본의 항복 문서가 서명된 장소를 떠올리게 하며 태평양 전쟁의 끝을 보여줍니다. 진주만은 오늘날에도 현역 군사기지로 사용되며 현대 전함들이 1941년의 유적 옆에 정박합니다. 이 부분은 상실의 기록을 넘어 기억과 화해, 역사를 보존해야 할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주만은 웅장한 영상보다 시청자가 과거의 무게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긴 침묵으로 마무리합니다.
깊은 녹색 협곡 사이로 하얀 물줄기가 자유낙하하며 아래쪽 끝이 거의 보이지 않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아카카 폭포는 약 135m 높이에서 떨어지며 흐르는 물이 오랜 세월 깎아낸 협곡 안으로 곧게 내려갑니다. 강수량이 풍부한 하마쿠아 해안의 자리에 열대식물 사이로 비교적 풍부한 수량을 유지합니다. 약 600m 길이의 짧은 순환 산책로는 방문객을 여러 층의 열대우림 사이로 이끕니다. 아카카 폭포를 보기 전부터 물소리가 들려오고 나무 사이로 카후나 폭포가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대한 양치식물과 대나무, 야생 생강과 덩굴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숲이 뒤에서 닫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동쪽 산비탈에 내린 비는 수많은 작은 계곡을 지나 합쳐진 뒤 폭포 가장자리로 흘러갑니다. 아침에는 수증기가 협곡 안에 머물러 물줄기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듯한 장면을 만듭니다. 수량이 적을 때는 은빛 실처럼 보이지만 폭우 뒤에는 폭포 소리가 계곡 전체를 가득 채웁니다. 전망대는 안전한 거리에 있어 폭포와 협곡이 지닌 깊이감과 접근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폭포의 힘이 높일 뿐 아니라 물이 유지하는 거대한 생태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아카카는 풍부한 비가 내리는 하와이 섬 동부의 얼굴이며 건조한 코나 지역과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줍니다. 짙은 녹색 숲과 흰 물줄기의 색채 대비는 다시 화산 이야기로 돌아가기 전 부드러운 시각적 휴식을 제공합니다. 정상에서 협곡 아래로 천천히 이동하는 화면은 물이 오늘도 섬을 계속 조각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불에서 태어난 섬에서 아카카 폭포는 물이 풍경을 완성하는 조용한 힘임을 증명합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빛이 번지며 지구 내부를 들여다보는 창처럼 보이는 화산 분화구로 시작합니다. 킬라우에아는 하와이 섬에서 가장 젊고 활동적인 화산으로 휴지기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28만 년 전 바다 아래에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점차 수면 위로 성장해 거대한 순상 화산이 되었습니다. 킬라우에아 표면의 약 90%는 지난 1000년 동안 분출된 비교적 새로운 용암으로 덮여 있습니다. 킬라우에아라는 이름은 분출하거나 넓게 퍼진다는 뜻으로 낮은 사면을 따라 흐르는 용암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많은 하와이 원주민에게 할레 마우마우 분화구는 불과 창조를 상징하는 펠레 호누 아메아가 머무는 장소입니다. 펠레의 이야기는 화산을 과학적 현상뿐 아니라 살아있는 풍경이자 신성한 공간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동부와 남서부로 이어지는 두 개의 열곡대는
정상에서 발생한 마그마를 낮은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1983년부터 2018년까지 이어진 활동은 주택과 도로를 파괴했지만 동시에 해안에 새로운 땅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정상부의 대규모 붕괴는 할레 마우마우의 형태마저 영원히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생명이 없어 보이는 검은 용암지대에서는 오이아 레우아가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리는 식물 중 하나입니다. 용암 사이에 남겨진 숲은 키푸카라고 불리며 검은 암석의 바닷속에 떠있는 생태학적 섬처럼 보입니다. 바위에 새겨진 그림과 거주 흔적은 사람들이 여러 세대 동안 이 변화하는 땅에 적응해 왔음을 증명합니다. 킬라우에아의 활동은 계속 변하므로 용암 장면은 영구적인 모습이 아니라 특정 순간의 기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킬라우에아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는 힘이 다음 세계의 기반을 만들기도 한다는 하와이의 중심적인 역설을 보여줍니다. 검은 용암 곳 사이로 예상하지 못했던 넓고 밝은 모래사장이 펼쳐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건조한 코알라 지역의 기후는 하푸나의 맑은 하늘과 비가 많은 동부 해안과 다른 바다색을 만들어줍니다. 해변은 넓은 곡선을 이루며 낮게 비행하는 드론 장면에서 전체 해안선이 한눈에 드러납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 모래바닥은 해안 가까운 물을 연한 청록색에서 먼 바다의 짙은 파란색으로 변화시킵니다. 겨울철 파도가 높아지면 같은 바다의 강한 이안류와 위험한 해안 쇠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인 알라카하카이 트레일의 일부가 이곳을 지나며 현대 해변을 고대 해안 이동로와 연결합니다. 하푸나는 현무암 섬에도 부드럽고 밝은 백사장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화산 장면과 강한 대비를 만듭니다. 가족들의 수영과 휴식, 피크닉 장면은 도시로 이동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평온함과 달리 바다 상태는 빠르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하푸나는 불의 섬이 잠시 격렬함을 내려놓고 빛과 넓은 공간을 보여주는 하와이 섬의 부드러운 얼굴입니다. 열대의 하와이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을 뒤집듯 구름 위로 눈 덮인 산봉우리가 떠오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마우나케아는 해발 4,207m로 하와이주에서 가장 높은 지점입니다. 해저의 기슭부터 측정하면 전체 높이가 1만 미터를 넘어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산으로 계산됩니다.
이 화산은 수천 년 동안 분화하지 않았으며 마지막 활동은 약 4,000년에서 6,00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하와이 문화에서 마우나 아와케아는 하늘과 땅, 인간의 계보를 연결하는 신성한 산입니다. 건조한 공기와 높은 고도, 적은 빛 공해는 이 정상을 세계적인 천문 관측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붉은 갈색의 황량한 지형 위에 서 있는 흰 천문대들은 다른 행성에 세워진 건축물처럼 보입니다. 해가 구름 아래로 내려간 뒤 하늘에는 수천 개의 별과 은하수의 띠가 선명하게 펼쳐집니다. 이곳의 이야기는 과학 연구와 신성한 문화 공간을 존중해야 할 책임 사이의 갈등도 함께 다뤄야 합니다. 마우나케아는 인간이 아래의 거대한 바다와 위의 무한한 우주 사이에 서 있다는 감각으로 마무리됩니다. 날카로운 봉우리 대신 지평선 전체가 천천히 솟아오르는 듯한 거대한 산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마우나로아는 지구에서 가장 큰 활화산이며 하와이 섬 면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정상은 해발 4,169m이지만 해저 기슭과 지각 아래 가라앉은 부분까지 포함하면 약 17km에 이릅니다. 마우나로아라는 이름은 긴 산을 의미하며 넓고 완만하게 뻗어 있는 순상 화산의 형태를 정확히 묘사합니다.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용암은 먼 거리까지 흐르며 여러 차례의 분출을 통해 산을 수평으로 확장시켰습니다. (2022년) 말의 분화는 약 2주 만에 끝났지만 산비탈 위에 새로운 검은 용암지대를 빠르게 만들었습니다.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용암은 멀리 이동할 수 있으며 산 아래 공동체는 항상 경보를 주시해야 합니다. 용암 동굴과 분석구, 키푸카는 수많은 분화가 겹겹이 남긴 시간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분화구의 붉은빛이 돋보이는 킬라우에아와 달리 마우나로아의 힘은 한 화면에 담기 어려운 압도적인 규모에 있습니다. 마우나로아는 날카롭게 솟아오르지 않아도 그 거대한 무게만으로 섬 전체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높은 절벽 아래 녹색 계곡을 흐르는 강이 검은 모래사장을 가로질러 바다와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와이피오는 코알라 산맥 동쪽에서 가장 큰 계곡 중 하나이며 수백 미터 높이의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고원에서 떨어지는 긴 폭포들 가운데 히일라우의 폭포는 거대한 녹색 절벽을 대표하는 풍경입니다. 계곡 바닥에서는 오랜 전통을 따라 물길을 이용한 칼로 재배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칼로는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하와이 창조 신화와 공동체가 땅과 맺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와이피오는 과거 중요한 정치적 중심지이자 신성한 공간이었으며 카메하메하 1세의 어린 시절과도 연결됩니다. 1946년의 대형 쓰나미는 수많은 시설을 파괴했고 대부분의 주민이 계곡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급경사의 진입로는 계곡의 지리적 고립을 보여주지만 방문보다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야생마와 개울, 칼로밭과 검은 해변은 자연과 인간의 관리가 함께 만든 풍경을 형성합니다. YPO는 외부인이 사진만 찍고 떠나는 야생 배경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이 계속되는 땅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바다에서 수직으로 솟아오른 주름진 절벽들이 거대한 녹색 성벽처럼 이어지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나팔리는 절벽들이라는 뜻을 지니지만 그 뒤편에 숨겨진 깊은 계곡의 규모까지는 표현하지 못합니다. 비와 개울, 파도는 오래된 화산을 날카로운 능선과 깊은 골짜기, 바다에서 끝나는 절벽으로 깎았습니다. 높은 계곡에서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들은 이곳의 침식작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아있는 석축과 농경지는 하와이 사람들이 고립된 계곡에서 칼로를 재배하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았음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해안을 관통하는 자동차 도로가 없어 나팔리는 도보와 배, 항공편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칼랄라우 트레일은 편도 약 18km로 5개의 계곡을 지나 절벽에 둘러싸인 해변까지 이어집니다. 좁은 길과 진흙, 깊은 낭떠러지는 경험과 허가증, 날씨에 대한 철저한 존중을 요구합니다. 바다에서는 산맥의 여러 층이 차례로 열리고 헬리콥터에서는 걸어서 도달할 수 없는 계곡까지 드러납니다. 나팔리는 인간이 정복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연이 잠시 통과를 허락하는 세계로 마무리됩니다. 구름 덮인 산 아래 초승달 모양의 만과 잔잔한 바다 위로 길게 뻗은 부두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레이 베이는 계절에 따라 잔잔한 카약 명소에서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
서핑 장소로 변화합니다. 19세기 말 건설된 하나레이 부두는 아름다운 전망대가 되기 전 화물 운송 시설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변 뒤의 하나레이 계곡에는 습한 산비탈에서 내려온 물로 키워지는 넓은 칼로밭이 펼쳐집니다. 칼로 재배는 이 풍경을 공동체의 삶과 연결하며 하와이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전통을 보여줍니다. 작은 주택과 갤러리, 지역 상점들은 카우아이 남부의 대형 리조트와 전혀 다른 생활의 속도를 만듭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 카약과 아웃리거 카누는 거대한 산맥 앞을 지나가는 작은 선처럼 보입니다. 겨울 파도가 찾아오면 같은 수면은 지역 바다를 잘 이해하는 서퍼들을 위한 강렬한 무대로 변합니다. 해질 무렵 부두와 구름은 황금빛과 보랏빛으로 물들며 느리고 감성적인 마무리 장면을 만듭니다. 하나레이는 단순히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농업과 공동체, 바다가 함께 살아가는 장소로 마무리됩니다. 두 개의 곡선형 해변이 좁은 모래톱에서 만나 하나의 장소 안에 서로 다른 파도 환경을 만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카우아이 남부의 건조하고 화창한 기후는 습한 북부보다 포이프의 훨씬 밝은 색감을 만들어줍니다. 보호된 얕은 물은 가족들이 이용하기 좋지만 바깥쪽에는 경험자에게 적합한 파도가 형성됩니다. 해안 가까운 산호초 덕분에 보트를 타지 않고도 열대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놓인 하와이 몽크 물범이 모래 위에서 휴식하며 붐비는 휴양지를 야생동물의 공간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방문객은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기보다 최소 30m 이상 거리를 두고 동물의 휴식을 보호해야 합니다. 바위 주변에는 바다 거북도 자주 나타나지만 관광 체험을 위한 소품처럼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겨울부터 초봄까지는 하와이 바다로 돌아온 혹등고래가 먼바다에서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포이프는 완전한 야생은 아니지만 인간과 동물이 가까이 만나는 만큼 공존의 책임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포이프는 관광객과 주민, 야생동물이 각자의 공간을 보장받을 때에만 모두에게 안전한 해변이 될 수 있습니다.
숲으로 뒤덮인 작은 섬 한가운데 거대한 붉은 협곡이 나타나 태평양 위에 축소된 대륙처럼 보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와이메아 캐니언은 약 22km 길이이며 일부 구간은 900m 이상 깊습니다. 오래된 화산 일부가 붕괴한 뒤 와이메아 강이 수백만 년 동안 지형을 계속 깊게 깎았습니다. 산화철이 풍부한 토양과 암석은 붉은색과 주황색, 갈색의 층을 선명한 녹색 식생 사이에 만들어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복잡한 침식 자국이 산비탈을 덮은 거대한 천의 주름처럼 보입니다. 와이포우 폭포는 여러 색으로 겹쳐진 협곡 한가운데로 가느다란 흰 선을 그리며 떨어집니다. 높은 고도 때문에 해안보다 기온이 낮고 구름이 눈높이에서 흘러가다 풍경 전체를 순식간에 가릴 수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마련된 전망대들은 협곡 안으로 내려가지 않고도 서로 다른 지질 구조를 보여줍니다. 먼 곳에서 와이메아 캐니언은 코케의 고원과 나팔리 해안으로 이어지는 계곡들과 연결됩니다. 와이메아는 자연이 거대한 풍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넓은 대륙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좁은 도로의 구비마다 다리와 폭포, 바다 절벽이 나타나는 열대우림 속 드라이브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약 84km 길이의 도로에는 600개 이상의 커브와 수십 개의 다리가 있으며 상당수는 한 차선뿐입니다. 길가의 과일 가게와 대나무 숲, 검은 모래 해변과 천연 수영장은 하나에 도착하기 전까지 풍경을 계속 변화시킵니다. 이 여정의 가장 큰 매력은 목적지가 아니라 속도를 늦춰야만 비로소 보이는 수많은 순간에 있습니다. 하나 하이웨이는 주민을 존중하고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며 이 길을 살아있는 공동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거센 파도가 마우이 북서부의 검은 용암 해안을 때릴 때 바위 틈에서 거대한 물기둥이 솟구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나카렐레 블로홀은 바닷물이 용암 동굴과 틈으로 밀려 들어가 좁은 구멍으로 강하게 분출되며 형성됩니다. 물기둥의 높이는 조수와 파도의 방향, 바람에 따라 달라져 완전히 같은 장면이 두 번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관 뒤에는 위험이 숨어 있으며 미끄러운 바위와 갑작스러운 파도는 가까이 다가간 사람을 바다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나카렐레는 마우이의 바다가 해안을 장식하는 배경이 아니라 지금도 직접 부수고 다시 조각하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불에서 태어난 산과 바다, 깊은 계곡과 고요한 해변을 지나 하와이가 품은 여러 얼굴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킬라우에아의 용암은 땅을 다시 만들었고, 나팔리의 절벽과 와이메아의 협곡은 수백만 년의 시간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하와이의 진정한 이야기는 아름다운 풍경만이 아니라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과 바다를 존중해온 문화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파괴와 탄생, 고립과 연결, 전통과 현대가 서로 충돌하면서도 하나의 섬 세계를 완성합니다. 어쩌면 하와이는 한 번 다녀오는 여행지가 아니라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도 책임 있는 존재인지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장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여정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이 가장 오래 기억하고 싶은 하와이의 장소도 댓글로 남겨주세요.